지금 국채가 매력적인 건 사실은 제가 안 말씀드렸지만 30년물을 사놨는데 3.2예요. 매매 수익 없고 팔면 좋지만 못 팔아도 계속 3.2가 나오고 있다고. 괜찮지 않아요? 30년간 나온다고. 설마 30년 동안 팔 개가 안 오겠어? 이거는 그냥 사놓고 기다린 주식이 아니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6개월마다 3.2가 나온다고. 이번에 제가 채권 사드린 고객들이 다 놀래요. 그 돈 들어온 거 보고, 이자 들어온 거 보고. 이런 재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선 먼저 알아야 될 거는 국채냐 회사채냐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국채가 좋으냐 회사채가 좋으냐, 이거는 이제 장점과 위험이 다르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걸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단기 1년이나 2년 동안에 제공되는 금리, 이자만 본다면 당연히 국채가 높을 리가 없죠. 지금 국채가 매력적인 건 사실은 제가 안 말씀드렸지만 30년물을 사놨는데 3.2예요. 그러면 아니 금리가 떨어져서 그 매매 수익 없고 팔면 좋지만 못 팔아도 계속 3.2가 나오고 있다고. 괜찮지 않아요? 30년간 나온다고. 설마 30년 동안 팔 개가 안 오겠어? 근데 아까 제가 배당 수익처럼 이거는 그냥 사놓고 기다린 주식이 아니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6개월마다 3.2가 나온다고. 이번에 제가 채권 사드린 고객들이 다 놀래요. 그 돈 들어온 거 보고, 이자 들어온 거 보고. 예, 이런 재미가 있다고. 어쨌든 그래서 국채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1년짜리, 3년짜리 하는데 치고는 금리가 높을 수가 없어요. 이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채의 매력은 이자를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곧 위험이 될 수 있죠. 너무 이자 좋은 거 따라가다가 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동양종금 채권. 기억나시나요? 이게 희대에 저희가 됐었으니까. 증권회 사니까 안 망할 줄 알았죠? 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채권이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어떤 거에 잘 빠지냐면 채권이니까 안전하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주식은 1,000만 원 단위로 하는 분이 채권은 1억 단위로 해요. 그리고 동현종금 채권은 보면 대부분 다 억 단위 이상인데 큰 돈도 많이 물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은 거예요. 그냥 채권이니까, 증권회사니까. 이렇게 회사채의 위험은 그겁니다. 물론 등급이 그런 걸 말해주니까 아예 그런 걸 안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사인은 다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증권회사 다녔기 때문에 저희하고 동양증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매일 주는 이자가 동양증권은 더 높았어. 왜? 걔네들은 좀 위험한 채권 많이 달았어. 그 옛날부터 그러더니 결국 문제가 됐는데 고객들은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높은 거 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전한 회사인데 금리가 이렇게 높아? 이렇게 생각해. 회사채 투자는 그런 금리를 높은 걸 보는 거긴 하지만 그게 과하면 위험이 되는 이런 특징이 있고, 국채는 언제나 안전하니까 마음 놓고 잠잘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렇지만 금리가 낮으니까 지금 같은 시절 말고 보통 시절에는 너무 금리가 낮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수채, 무슨 공사채는 10년 전에 발행된 것들은 지금 막 1.5야, 표면이자가. 요즘 금리는 3.5를 받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채 투자와 회사채 투자는 그런 이자의 매력의 차이가 있는데, 하지만 어떤 매력이 있냐, 국채에는 말씀드렸잖아요. 경제가 나빠지면 이상하게 국채는 또 가격이 오른다니까. 회사채는 어떻게 돼? 떨어져. 왜? 침체에 가까우면 어떤 회사도 자유로울 수 없죠. 등급이 높으면 조금 흔들릴 뿐이지 가격이 높아지는 요인인가요? 왜 나라가 망한다는데 삼성전자가 안전해져요? 그런 건 없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험한 일이 생기면 회사채는 다 같이 흔들리는 반면에 정도만 다를 뿐, 국채는 그중에서 장기채는 위험해졌는데 가격이 오르는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위험에 대해서 반응하니까 그런 매력이 있어서 국채와 회사채를 선택하실 때는 요 장점들, 단점들, 나한테 맞는 성격,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가급적 회사채를 권유드리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 국채가 독특한 상황이 있을 때는 국채도 상당히 그런 시간 매력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때 빼고 나머지는 시간으로 따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미국 국채와 한국 국채 어느 쪽이 좋으냐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양쪽 다 매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국채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한국 국채보다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질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채권 시장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한국은 미국처럼 올릴 수 없다는 거. 왜? 그러니까 경제가 체력이 떨어지죠. 미국보다. 미국이 5% 올릴 동안 한국은 3.5에 멈춘 상태예요. 지난번에 동결했잖아요. 왜? 더 못 올릴 체력이죠. 왜? 작년도에 레고랜드도 터지고, 지금 미분양 문제 있고, 이러니까 한국은행이 제정신이면 여기서 더 올리겠어? 인플레이션이 막 급등을 하면 그래도 올릴 텐데, 그건 아니고 좀 정리 수순이었잖아요.
디스인플레이션. 그런 것 때문에 요 정도면 한국은행은 멈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채권 시장은 좀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한국의 국채는 가격이 좀 뭐라 그럴까요? 빨리 높아진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국채 살 때 지금 3.1에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얼마에 살 수 있느냐? 5.18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5.18이 3.18 되는 2% 떨어지는 게 쉬울까요? 3.1이 1.1로 떨어지는 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은 1% 뭐 2%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반해서 한국은 2%를 못 봅니다. 저희 목표 수익은 저희가 이제 자문에서 알려드릴 때 목표 수익은 어떻게 보냐면 한국 국채 같은 경우는 150bp를 최대로 보고 있죠. 예, 미국 국채는 200bp를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2%죠, 2%. 그죠? 요게 이제 미국 국채와 한국 국채 큰 차이입니다. 다른 점은 근데 미국 국채는 뭐가 있냐면 환차손이 날 수 있어요. 특히 환차손이 좀 걱정스럽죠.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떨어지는 바람에 원화가 강세가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에서 얻은 수익을 따먹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가버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달러 인덱스로 112 막 113 갔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내년 가면서는 달러 약세가 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요즘도 그게 나타나요. 미국은 막 은행 위기로 흔들리는데 유럽은 막 긴축한다고 하니까 요즘 막 유로화 강세되면서 달러가 오늘 102까지 떨어졌거든요. 요게 만약에 추세적으로 진행된다면 미국 국채 사가지고 난 수익에서 다소 환으로는 토해내야 되니까. 토해내는 건 아니고 손실을 봐야 되니까 요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2% 낼 수 있는 수익에서 환차손도 감안해서 저희가 미국 국채는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반반 사죠. 반반 사죠. 각자 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채권과 ETF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채권은 직접 하는 게 좋나요? ETF로 하는 게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제가 확실하게 답을 드릴게요. 채권은 항상 직접 쓰는 게 좋아요. 항상 좋아요. 언제나 좋아요. 다만 못해서 탈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면이 그래요? 라고 말씀드려보죠. 지금 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한국 국채를 3.1에 사놨단 말이에요. 30년물 3.1에 사놨어요. 내년, 내후년 갈 때, 한 1% 빠지고 1.5 빠지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나는 이 3.1을 계속 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2년 뒤에 1.5 빠지고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ETF나 펀드는 어떨까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지금은 똑같이 싸게 사요. 지금 ETF 들어가면 ETF도 똑같이 지금 좋은 가격에 삽니다. 근데 펀드 매니저들이 딴 생각을 해.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걸 들고 가질 못해. 계속 시장을 보면서 갈아치우거든. 지금은 제가 원화 한국 국채를 7,042원에 사놓거든, 단가를. 그래서 나는 앞으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내 매입 단가는 7,040원이야. 7,042원이야. 펀드는 어때? ETF는 어때? 매입 단가가 변해.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펀드 매니저가 계속 바꿔. 막을 길이 없어. 그래서 이게 직접의 가장 좋은 점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내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다. 지금 7,040원에 산 거 같고 이게 8,000원 되든 9,000원 되든 12,000원 되든 나는 갈 수 있는데 펀드나 ETF는 지 맘대로 바꾸니까 시황이 바뀌었다고 바꾸고 했다고 바꾸니까 수익률이 희석되겠죠. 그리고 펀드 매니저는 목표가 나한테 수익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1등 하는 거예요.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되게 쉬워요. 남들보다 0.1%라도 조금만 높으면 돼요. 우리는 어때요? 0.1% 수익 더 났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말할 텐데 펀드 매니저는 0.1% 더 나면 등수가 달라져. 0.1%라도 더 날 거라면 채권 바꾸겠죠? 난 어때요? 그걸로는 안 바꾸지.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채권은 직접 할 수만 있다면 직접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ETF나 이 간접 투자는 왜 하느냐? 자산 배분적이거나 그 다음에 내가 자산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때는 직접 채권만으로 되지 않는 면들이 있어요. 이것도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앞으로 시대는 채권을 자산 배분이나 분산 투자에 항상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시대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말했는데 오늘은 그 설명은 좀 생략하고 대신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티나라는 말이 있고 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티나는 뭐냐면 There is no alternative라고 해서 다 알고 계시죠?
대안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랬냐? 밑에 그래프를 보세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2013년부터 2022년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요. 지나간 10년 동안에는요. S&P 500은 226%가 났는데 미국 채권은 10%밖에 안 났어요. 10년 동안 10%. 그러니까 연수익률 1% 났어요. 그러니까 채권이 대안일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티나 시대였어요. 지나간 10년은. 대안이 안 돼, 채권이. 왜? 웬만해야지 수익이 10년 동안 10% 나면 안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오직 주식, 온리 주식, 티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그런 인플레이션 시대는 얘기가 달라져요. 왼쪽에 있는 화면을 보실까요? 왼쪽에 보시면 2013년도 이전 10년은 달랐어요. 2003년부터 2012년 동안에는요. S&P 500이 10년간 98% 났는데 미국 채권도 62% 났어요. 물론 주식보다는 조금 낮죠. 하지만 연수익률로 그래도 5% 이상 났고요. 주식은 연수익률로 7.1%였어요.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채권도 의미가 있었죠. 요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채권도 웬만한 대안이 된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인플레이션 시대예요. 지나간 20년은 인플레이션이 없는 시대였고요. 앞으로 3년 동안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시대가 될 텐데 인플레이션이 떨어져도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인플레이션이 있는 시대에는 어땠냐라고 보면 지금 그래프 보세요. 이게 뭐냐면 1970년대 73년부터 83년까지 기간 동안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본 거예요. 60-40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PF는 포트폴리오 약자입니다. 60-40은 뭐냐면 주식 60%, 채권 40%. 40-60은 뭐냐면 주식 40%, 채권 60%. 30-50-20은 뭐냐면 주식 30%, 채권 50%, 20% 대안 투자, 대체 투자. 요렇게. 어느 게 결과가 제일 좋나요? 보세요. 30-50-20이 월등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다른 시대, 지나간 10년 다 빼놓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대에는 주식과 채권과 대안 투자를 섞는 게 무조건 아주 차이나게 성과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주식을 채권을 직접 살 수도 있지만 ETF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 자산의 일정 부분을 방어하는 게 필요한데 이럴 때는 ETF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ETF 중에 그냥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TLT, 영문자 TLT는 미국 ETF인데 미국 국채 20년물 이상인 것만 운영합니다. 아이쉐어즈라고 해서 블랙록이 운영해요. 요런 ETF 사시면 얘는 듀레이션이 25입니다. 아까 듀레이션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이해하시죠? 왜 이거 투자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 거는요. 타이거는 뭐냐면 미래셋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ETF예요. 미래셋 자산운용이 내놨고요. 제목이 국고채 30년 스트립. 이름도 길죠. 국고채 30년 스트립. 국고채는 국채란 뜻이고 30년은 만기 30년. 금방 아시겠죠? 스트립이 뭐냐면 이건 원금 이자가 분리되는 채권이라는 거고 이건 지금은 말씀 못 드리는데 듀레이션이 28이에요.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 직접 채권을 30년짜리 사면은 듀레이션이 27이라고 막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ETF 사는데도 듀레이션이 28까지 간다고. 왜? 스트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 스트립은 찾아보세요 한번.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듀레이션이 긴 걸 찾으시는 거라면 이게 끝판왕이에요. 타이거 국고채 30년 스트립. 예, 요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산의 일정 부분을 채권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고 주식 투자를 오래 해왔거나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아마 그런 사이클이랄까 장세에 대한 얘기들을 들으셨고 또 관심이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중요하냐면 지금이 어떤 장세인지 어떤 사이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거의 50% 이상 먹고 들어가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아주 저로서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2년 전쯤에 투자의 지도란 책을 썼습니다. 제가 책을 썼다는 게 중요한 얘기라는 게 아니라 그 투자의 지도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사계절 사이클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이 마치 우리들 한국의 사계절처럼 계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의 봄을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융장세라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그런 시기를 금융장세라고, 봄이라고 저희가 불렀고요. 여름은 어떤 장세냐면 이렇게 해서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동성이 막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를 하면 회사의 물건을 사주는 거니까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고용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여름 장세라고 말하는 실적 장세는 어떤 거냐면 진짜로 이런 부양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진 장세죠. 그래서 실적 장세, 여름 장세는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좋게 발표되는 장세를 말하고요. 여름과 같고. 세 번째 장세, 가을 장세는 뭐라고 불렀냐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가 막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기나 이런 것들을 방어하거나, 그러니까 경기를 이제 조절하거나, 그 다음에 앞에서 풀었던 돈을 회수하지 않으면, 유동성을 많이 풀었던 게 금융장세라고 말했잖아요. 그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으면 그 유명한 유동성 장세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유동성 함정. 그래가지고 돈이 오히려 경기를 해치는 결과가 오죠. 그래서 연준이나 중앙은행은 돈을 회수하는 기간에 들어가 되는데 돈을 회수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가을 장세는 금리를 올리는 장세, 그래서 역금융 장세라고 부릅니다. 아까 금융 장세는 금리를 내리는 장세라고 말했잖아요. 세 번째는 그래서 역금융 장세라고 해서 금리를 올리는 장세를 말하고요.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면 이게 적절하지 않게 더 무리한 데까지 올리게 돼요. 지금 같은 거죠. 금리를 올려서 0.25를 올릴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게 지금 5%까지 왔더니 은행 문제가 터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역금융 장세, 가을 장세가 깊어지다 보면은 이제 경기가 무너지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역실적 장세라고 불러요. 왜? 결국에는 기업들이 실적이 망가지면서 끝나게 되거든요. 요렇게 사계절을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왜 네 책을 소개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20년간은 정말 잘 들어맞는 사이클 이론이었습니다. 매번 이 사이클을 따라서 저는 꽤 좋은 수익을 오랫동안 내왔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지금은 안 맞는 거란 얘기죠. 왜? 하나의 분명한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그 20년 동안을 사실은 경제사에서는 금융시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Great Mod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대안정기라고 부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 20년 동안 물가와 금리와 이 모든 게 안정됐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물가가 아주 안정된 기간 20년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는 어때요? 작년도 미국 물가 기준으로 9%에서 지금 6%대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이 6%라는 이 물가는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미국의 40년 전까지 돌아가야 돼요. 1970년대에만 있었던 물가입니다. 그러니 누가 뭐래도 지금은 전형적인 대안정기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시대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지나간 20년의 대안정기는 사계절 사이클이 맞았다면 지금 대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사계절 사이클로 바라보면 틀려요. 패러다임 바꾸셔야 돼요. 뷰를, 이 렌즈를 바꾸셔야 돼요. 그럼 이 렌즈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70년대의 오일 쇼크 때를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알려드릴 사실이 하나 있어요. 70년대 오일 쇼크는 1970 몇 년 초반에 일어났던 1차 오일 쇼크 때는 주가가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2차 오일 쇼크, 그 뒤에 70년대 후반에 있었던 2차 오일 쇼크는 사실 기름값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물가가 더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도 주가는 올랐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똑같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심지어는 뒤에 2차 쇼크 때는 더 많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는데 왜 주가는 오를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1차 오일 쇼크 때는 인플레이션 충격에 의해서 연준이나 이런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조건 금리를 막 올립니다. 작년과 같이 올해처럼. 그렇게 되니까 주가들이 대폭락을 해요. 특별히 금리에 민감한 주식들 위주로 많이 깨지죠. 작년도 나스닥이 40% 빠졌죠. 그런 식의 하락이 나타난 건데 2차 오일 쇼크 때는 왜 하락하지 않냐면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만 내려온다면 조절만 되기 시작하면 장점도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장점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우리 모든 물가 다 올랐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만약에 작년도에 한국도 지금 물건값 다 올려놨고 미국도 물건값 다 올려놨어요. 자 한번 가정해 보시자고. 올해 하반기부터 물가가 뚝 떨어졌어. 회사들이 가게들이 물건값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반기에 생각해 볼 때 물가는 내려왔고 값은 안 내리면 그 가게나 그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기업이나 물건 파는 집 입장에서는 어때요? 마진은 옛날로 돌아갔어요. 원가가 다시 적어졌으니까. 물가가 나타날 때는 원가가 워낙 크니까 할 수 없이 높여봤자 먹는 게 똑같았겠죠, 옛날이랑. 지금은 이 들어가는 돈은 내려왔는데 이 가격은 그대로 가면 원가 대비 마진이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2차 오일 쇼크 때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시장도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은행 위기를 잘 넘어서고 그 덕에 긴축을 멈추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효과에 의해서 기업 실적이 망가지지 않는다면 왜? 인플레이션 효과는 기업들이 값을 올려놓는 바람에 매출이 오히려 오른 걸로 나오는 명목 실적 효과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10개를 팔았는데 값이 1,000원이었다 2,000원이 됐잖아. 그러면 1,000원짜리 10개 팔 때 그 매출에 비해서 값이 2,000원이 돼버리면 10개가 아니라 7개 팔아도 값이 2배로 올랐기 때문에 매출은 더 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잘하면 마진도 더 남을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의 기업 실적은 망가지진 않습니다. 명목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시장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제 기업 실적 망가지는 것만 남았어 라는 게 70년대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은행위기 잘 막고 긴축을 멈추고 인플레이션이 적정하게 떨어져 주고 그러면서 기업 실적이 버티는 것이 나타나면 마일드 리세션은 올지언정 저는 리세션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냐면 이런 상황, 리세션이 온다는 걸 뭐가 말해준 거예요? 나는 침체 상태야 라고 말해준 게 은행위기예요. 그러니 나타나겠죠. 하지만 마일드하게. 심각한 폭락 없이 마일드한 리세션 이후에 다시 이제 경기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있어요.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6개월째, 10개월째, 9개월째 떨어지고 있거든요. 얘가 반등 나는 걸 잘 봐야 합니다. 얘가 돌아설 때 제가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요. 긴축을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기술주들이 움직이는 건 정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이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두 가지 지수가 있어요. 미시건 지수라는 게 있고, 미시건 대학이 내놓는 경기 선행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라는 데가 내놓는 경기 선행 지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가장 저명하고 공신력 있는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그거 외에는 CT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CT가 내놓고요. 서프라이즈 인덱스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 이런 것들까지 하면 한 3가지 정도가 아마 좋은 지표가 되겠죠.